변리사님, 자기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은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첫 번째로 그게 특허 대상인가가 있어요. 특허 대상인가. 이게 있는데 특허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래서 특허 카테고리는 법문에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그리고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 뭐 흔히 제법 발명이라고 하는 건데 요 3개가 특허 대상이에요. 그래서 물건이라는 거는 명확하죠. 실체가 있는 거니까.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도 어떤 실체가 있는 거를 어떤 시계열적인 순서로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발명의 개념이고 이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좀 애매할 거예요. 방법 발명이란 것도 어떤 그 기술적인 사상이 시계열적으로 나열된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순서대로죠. A라는 단계, B라는 단계, C라는 단계를 해서 뭐 어떤 것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면은 어떤 그 서버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발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 발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 발명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행위가 이때 방법 발명에 주도적으로 개입되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A 단계에서 도자기의 재료가 준비되고 B 단계에서 어떤 장인이 등장해서 이 도자기를 아주 예쁘게 빚어. 그래서 이 도자기가 완성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대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게임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순수 이론적인 거 그런 게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신에 그런 것들이 앱으로 구현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거는 앱에서 구동되는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이기 때문에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게 거절 이유. 특허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발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출원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주체적인 요건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발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명세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형식적인 요건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갖춰야 돼. 청구항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돼.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런 규칙들을 어겼어. 그런 절차적 거절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발명이 많은 사람도 알겠지만 내가 제일 먼저 발명했어 이거를. 그래야지 좀 특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먼저 했어. 그러면은 내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이제 제끼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슈가 신규성, 진보성이에요.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만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신규성은 쉽게 말하면 똑같은 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달을 굴리면 발전이 돼가지고 조명이 나오는 그런 따릉이도 그렇게 되죠. 그런 발명을 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따릉이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발명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신규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보성이에요. 진보성은 신규성 근거가 되는 선행 기술들, 신규성의 근거가 되는 선행 기술들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거랑 내 발명이랑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한테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게 쉽다고 인정되면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성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청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홀로 출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리인 안 쓰고. 그런 분들이 딱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 받으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 하냐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내 발명이 쉽다고? 이래서 되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법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법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를 심사관이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그 변리사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들이죠. 어느 정도가 쉬운 거냐, 그리고 그 쉽다는 거에 어떤 주관적 요소를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판례들과 그 심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발명이 있는데 등록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까요? 이 선행기술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선행기술들이 저희 나라만 해도 1년에 약 20만 건이 출원이 되고 있고, 선행기술 범위는 국내외 형식을 거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기술에 대한 설명이 누구누구의 블로그에 몇 줄 기재가 돼 있어. 그러면은 심사관이 그거를 선행기술로 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어. 그거를 선행기술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심사관이 제시하는 거는 특허 문헌이긴 합니다. 그거 위주로 검색을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를 뒤지거나, 그런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약에 기술이 등록됐는데 국내에서 등록이 안 됐어. 그러면은 내가 먼저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상표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허는 안 돼요. 외국에서 공개된 거는 신규성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선행기술이 범위가 거의 한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있을 수도 없고, 한 변리사가 한 기술 분야만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선행기술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선행기술 조사, 키프리스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정도는 선행기술들에 이미 많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등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그때서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상담을 드릴 때는 이제 특허 대상인지 여부랑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발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특허성을 많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허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는 선행기술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선행기술 조사를 뒤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 심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변리사들의 역할은 그냥 너무 터무니없이 이거는 명백히 안 될 것 같아. 간단히 조사해도, 내가 조사해도 나오는 그런 신규성, 진보성에 위반되는 발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출원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발명을 잘 살려서 디테일하게 그 특징들을 적고 실시일들을 추가해서 심사관이 많은 선행기술들을 찾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입니다. 저희 변리사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죠. 최소한의 거절 이유 제거하고 다양한 실시예와 를 기재하여 심사관 거절 이유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고 저희도 등록시켜주면 뿌듯하고 의뢰인도 등록된 특허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별TV의 유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